네가 감히 누구를 향해 뒤돌라 하느냐? 제 목소리가 창경궁 통명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치수를 재던 궁녀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마. 소인이 다가가겠나이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머지 궁녀들도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5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이 전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려서는 안 됐습니다. 이곳에서 약함을 보이는 순간 저는 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담기지 못한 왕과 인간의 진짜 역사 이야기. 통일신라부터 조선 그리고 근현대까지 왕과 인간의 선택, 실수, 그리고 숨겨진 기록을 차분하게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59년 6월 9일, 저는 이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 김한국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명심하거라. 궁궐은 살아있는 자들의 무덤이다. 창경궁 통명전에서 삼간택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3명의 처녀가 남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영조 임금께서 직접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첫 번째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산이옵니다, 전하. 두 번째 처녀가 말했습니다. 물이옵니다, 전하.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인심이옵니다, 전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조 임금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산과 물은 깊이를 잴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사옵니다. 6월 22일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명정전에 들어서는 순간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영조 임금은 66이었습니다. 저는 15이었습니다. 51살 차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제 의부사들이 될 사도세자는 24살이었습니다. 며느리 해경궁 홍씨도 같은 나이였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들의 아들 세손 정조는 7살이었습니다. 저는 7살 아이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15살에 첫날 밤 영조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이 그대 나이에 이미 2 아들이 있었소. 제 손을 잡으시는 그 손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할아버지 손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 할아버지 김선경보다도 5살이나 많으셨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61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15이든 40이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장인 홍봉안이 북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영조 임금께서도 그들을 견제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오빠 김귀주가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음서로 벼슬길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달랐습니다. 총명했고 담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마, 이 궁궐에서 중립은 없사옵니다. 북땅에 붙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1761년 사도세자가 평양으로 무단 여행을 갔습니다. 정승들인 정희량과 홍봉안이 막지도 영조 임금께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빠가 밀봉 상소를 올렸습니다. 직접 영조 임금께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홍봉안의 북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저희 집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남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했습니다. 홍봉안이 저를 끌어들이려 할 때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외척을 중용하는 것은 지나친 행위이옵니다. 명분이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이 궁궐에서는 힘도 중요하지만 명분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중전이 되었지만 외척 정치를 반대하는 모범적인 왕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빠는 계속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강원도 관찰사 좌부승지. 남당은 북당과 맞설 만한 힘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후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조 임금께서는 이미 66이셨습니다. 저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만약 영조 임금께서 승하하시면 저는 어떻게 될까? 후사도 없는 계비, 30이 되기도 전에 대왕대비가 될 저는 과연 이 궁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1762년 윤오월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귀주, 사도세자, 여드레, 궁궐 전체가 비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18이었습니다. 궁녀들을 통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조 임금께서 세자를 뒤주에 가두셨다고, 세자가 울부짖고 있다고, 혜경궁께서 기절하셨다고. 저는 제 처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18살 계비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후사도 없었고 세자와는 아무 혈연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여드레 만에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궁궐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빠 김귀주가 그 일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사도세자를 탄핵하는 상소들 중 하나가 오빠의 것이었다는 것을. 궁녀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 궁궐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을 죽이는 것. 그저 살아남는 것. 1776년 3월 5일 새벽 영조 임금께서 승하하셨습니다. 66에 저와 혼례를 올리신 그분은 83까지 사셨습니다. 저와 함께한 세월이 17년이었습니다. 저는 31살이었습니다. 이제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후사도 없는 젊은 왕대비. 새 임금은 제 의붓손자 정조였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던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정조는 총명했습니다. 오빠 김귀주는 정조가 새손일 때 그를 보호했습니다. 홍인안과 정우겸을 탄핵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살아남았다고. 후사 없는 계비로 17년을 버텼고, 이제 새 임금의 할머니로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가장 큰 배신이 바로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조 즉위 직후였습니다. 홍인환과 정우겸에 대한 처분이 끝나자마자 정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귀주를 흑산도로 유배 보내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해경군께 문안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죄가 되옵니까?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진짜 이유는 경희 외조부 홍봉안을 탄핵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조가 오빠를, 아니 저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조 즉위 초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홍인환이 제주도로 유배됐습니다. 정우겸도 사사됐습니다. 정조를 위협했던 세력들이 하나씩 제거됐습니다. 오빠 김귀주는 한성판윤에 제수됐습니다. 지금의 서울시장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정조가 오빠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이모화변 때 오빠는 분명 사도세자를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조 임금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정조도 그것을 이해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홍인환과 정우겸 처분을 마무리하자마자 즉시 오빠를 불렀습니다. 혐의는 간단했습니다. 해경군께 문안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흑산도로 보내라. 저는 수정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떨렸습니다. 차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왕대비가 새 임금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것은 곧 영모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구나 오빠를 위해서라면 저는 임금과 맞서는 외척이 되는 것입니다. 궁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물러가거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짜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조가 왜 이러는지, 오빠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며칠 후 정조가 직접 말했습니다. 대신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김귀주는 과인의 외조부 홍봉안을 탄핵했다. 그것이 진짜 이유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정조에게 오빠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김상로, 홍계희, 김한구, 그리고 김귀주. 정조는 그들 모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교묘했습니다. 사도세자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조부를 탄핵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효를 중시하는 유교 사회에서 이것은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흑산도, 조선에서 가장 먼 유배지 중 하나였습니다. 오빠는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한성판윤에서 유배인으로. 단 며칠 만에 오빠가 떠나던 날 저는 창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행렬이 보였습니다. 오빠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잘 가거라, 오라버니.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수 없었습니다. 궁녀들이 볼까봐. 그날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오빠는 흑산도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위리안치였습니다. 가시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집에 갇혀 지내는 것. 홍구경이 더 높은 형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정조도 그랬습니다. 오빠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흑산도에 두었을 뿐입니다. 멀리, 아주 멀리. 1784년 문효세자가 태어났습니다. 정조의 기쁨이 대단했습니다. 왕세자 책봉과 함께 특사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빠의 유배지가 흑산도에서 나주로 옮겨졌습니다. 육지였습니다. 그나마 나았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정조가 마음을 돌릴지도 모른다고. 시간이 지나면 오빠를 용서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1786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해 여름 의빈성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옹주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문효세자마저. 문효세자가 죽던 날 궁궐 전체가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5살이었습니다. 정조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너무 연이어 죽었습니다. 의빈, 옹주, 그리고 세자.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 12월 1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로 교서를 썼습니다. 승정원에 보냈습니다. 의빈과 옹주, 그리고 세자의 죽음이 수상하다. 범인을 찾아라. 궁궐이 뒤집혔습니다. 왕대비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한글로 쓴 교서였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조가 달려왔습니다. 제 처소로 직접 왔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의심스러운 일이 너무 많구나. 누구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의심하는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은원군이 연루됐습니다.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은원군의 아들 상계군 이담이 영모에 추대됐다는 혐의였습니다. 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상계군을 사도세자의 죽음과 연결시켰습니다. 은원군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신들의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은원군을 사사하소서. 하지만 정조는 버텼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결국 은원군은 강화도로 유배됐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소식이 왔습니다. 대왕대비마마 김귀주 대감께서 나주 유배지에서 승하하셨사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무엇라 했느냐? 김귀주 대감께서 승하하셨다 하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유배지에서 47의 나이로 10년 만에.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빠.
저를 지켜주던 오빠. 남당을 이끌며 저를 보호하던 오빠. 사도세자를 탄핵했던 것도, 홍봉안을 견제했던 것도 모두 저를 위해서였던 오빠. 그 오빠가 죽었습니다. 정조의 손에. 아니, 정확히는 정조가 내쳐서, 정조가 잊어버려서 10년 동안 흑산도와 나주에 방치해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리겠다. 끝까지. 41살이었습니다. 정조는 34살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면 20년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빠의 복수를, 저 자신의 복수를. 그 후 1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정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정전에서 경을 읽고 차를 마시고 조용히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조는 안심했을 것입니다. 왕대비가 순응했다고,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을 통해, 내관들을 통해 정조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중용하는지, 어떤 정책을 펴는지. 장용영, 규장각, 수원화성, 탕평책, 남인등용. 정조는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 개혁 정치, 문화 융성. 저는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정조도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정조는 대전의 궁녀들을 없앴습니다. 왕의 주변에 궁녀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와 멀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멀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왕대비였습니다. 왕실의 가장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가끔 정조가 문안을 왔습니다. 형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몇 마디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정조의 눈에 서린 경계심을, 불안함을, 두려움까지도. 정조는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55살의 왕대비를, 아무 권력도 없는 조용히 지내는 할머니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1800년 여름이 왔습니다. 정조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등에 종기가 났다고, 열이 내리지 않는다고, 약을 써도 효과가 없다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발, 무엇을 빌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았을 것입니다. 8월 18일 밤,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궁녀가 달려왔습니다. 마마, 주상께서. 일어났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창경궁 영춘원으로.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조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48이었습니다. 24년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24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수정전. 정조가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제 처소였습니다. 해경궁도 순조도 아닌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미처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천천히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저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필요로 했습니다.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1777년 명의록이라는 책이 편찬됐습니다. 홍인환과 정후겸을 처분한 정당성을 알리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손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전이 안에서 세손을 도와 무사하게 되었다. 내전, 저였습니다. 정조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제가 그를 도왔다고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정조 10년 12월 1일 제가 의빈과 세자의 죽음을 문제 삼았을 때 정조는 심환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왕대비와 해경궁이 과인과 극도로 대립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오해다. 잘 해명해 주시오. 정조는 부인했습니다. 저와 사이가 나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는 효자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달랐습니다. 정조는 저를 감시했습니다. 제 주변 궁녀들을 주시했습니다.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조를 감시했습니다. 궁녀들을 통해, 내관들을 통해 정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를 경계하는지 24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왕대비와 국왕,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정조가 승하한 다음 날 8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들어왔습니다. 영의정 이병모가 뒤따랐습니다. 대왕대비마마 국상이 선포되었사옵니다. 세자가 즉위하셨사옵니다. 순조였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알겠다.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대전으로 갔습니다. 순조가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해경궁이 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해경궁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주상, 울음을 그치시옵소서. 순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라마마께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주상은 임금이시다. 임금은 울어서는 안 된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니. 대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의정 이병모, 좌의정 심환지, 우의정 서용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주상께서 어리시옵니다. 수렴청정을 청하옵니다.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득이하다면 과인이 짐을 거두겠다. 공식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렴청정을 한다는 것.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국상 중에는 정사를 보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특히 인사는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의정 이병모를 청나라 사신으로 보내라. 심환지를 영의정으로, 이시수를 좌의정으로, 서용보를 우의정으로 삼아라. 삼정승을 모두 바꿨습니다.
정조가 죽은 다음 날에 국상 중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왕대비였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을 하는 상황에서 제 명령은 곧 왕명이었습니다. 심환지, 노론 벽파의 영수였습니다. 정조가 가장 경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시수, 소론이었지만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심환지가 왔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오리까? 은혜는 무슨 은혜냐? 나라를 위해 일할 뿐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심환지가 물러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4년. 참 길었습니다. 오빠가 죽은 것이 178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41살에서 55살까지. 이제 55입니다. 늙었습니다. 하지만 늙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정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한 명씩 개별적으로 선왕의 유지를 계승하겠는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이옵니다, 마마. 그렇다면 서약하라. 어린 주상을 보호하고 선왕의 의리를 지킬 것을.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한 명 한 명, 개인별로. 이것은 중요했습니다. 집단이 아닌 개인의 충성을. 저에게 직접. 7월이 지나고 8월이 왔습니다. 국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정조의 유지, 정조의 의리를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12월, 저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영조께서 사도세자를 처분하신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그 의리를 둘러싼 대립에는 중립의 여지가 없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승했습니다. 장원세자, 나중에는 장조로.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바꿨습니다. 영조의 처분이 정당했다. 사도세자는 죽어 마땅했다. 이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남인들이, 시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정조가 그들을 보호했는데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1801년 1월 기회가 왔습니다. 천주교. 정조는 천주교를 묵인했습니다.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논리였습니다. 유연했습니다. 남인들 중 천주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1월 10일 저는 하교를 내렸습니다. 사학은 인륜을 무너뜨린다. 부모를 부정하고 임금을 부정한다. 무부무군이다. 이는 금수와 같다. 개전하지 않으면 영률로 다스리겠다. 신유사옥이 시작됐습니다. 중인 최필공이 잡혀왔습니다. 그의 사촌 최필제도 잡혔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학을 했느냐?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이승훈, 정약종, 최창현, 홍교만, 홍낭민. 모두 남인이었습니다. 정조가 중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없느냐? 이가환, 권철신. 이가환. 남인의 영수였습니다. 이미 배교했습니다. 천주교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잡아들여라.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고문이 시행됐습니다. 더 많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2월, 3월, 4월. 매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서소문 박 형장에서 참수형이었습니다. 이승훈, 정약종, 최필공, 최창현, 홍교만, 홍낭민, 이가화는 장살당했습니다. 곤장을 맞아 죽었습니다. 정약용은 살았습니다.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강진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은원군,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이미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5월, 저는 명령했습니다. 은원군이 사학에 빠졌다. 흉한 무리를 모았다. 자사하라. 은원군의 부인 송씨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며느리 신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사사하라. 정조의 동생과 그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낙임, 해경궁 홍씨의 동생이었습니다. 홍낙임도 사학에 연루됐다. 은원군의 배후다. 자사하라. 해경궁의 동생도 죽었습니다. 군거리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했습니다. 정조의 측근들도 처리했습니다. 홍국영, 이미 죽었지만 관작을 추탈했습니다. 역사에서 지웠습니다. 정민씨, 같은 처분이었습니다. 윤행임, 정조가 극진히 아꼈던 신하였습니다. 권세를 농단했다는 이유로 사사했습니다. 서유린, 김희재, 김희교, 김희, 모두 정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용영, 1802년 2월 심환지가 상소했습니다. 장용영은 선왕께서 필요로 하셨기에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는 혁파하심이 어떠하옵니까? 그리하라. 장용영이 해체됐습니다. 정조의 친위군이었습니다. 정예 부대였습니다. 수원 화성을 지키던 군대였습니다. 규장각도 축소했습니다. 정조의 학문 기관이었습니다. 개혁의 본산이었습니다. 공노비는 혁파했습니다. 이것은 정조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 재정은 장용영의 군비로 충당했습니다. 해체한 장용영의 돈으로 명분과 실리 모두 챙겼습니다. 12개월 만에 조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론 벽파로 가득 찼습니다. 정조의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죽거나 유배되거나 숨었습니다. 저는 480건의 하교를 내렸습니다. 3년 반 동안 거의 매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정조가 24년 동안 쌓은 것들. 저는 3년 반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라버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복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뿌듯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죽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또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계속 죽였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803년 12월 순조가 말했습니다. 이제 친정을 시작하고자 하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영조의 계비가 됐던 나이. 그리하거라. 수렴 청정을 거뒀습니다. 3년 반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왕대비였습니다.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조순, 순조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였습니다. 정조가 낙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를 우대했습니다. 정조의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김조순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세력이 확장됐습니다. 시파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벽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벽파들이 국혼을 방해했습니다. 안동 김씨를 모함했습니다. 저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저를 겨냥했습니다. 벽파는 곧 저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수렴을 치려 했습니다. 권력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시수가 반대했습니다. 소론이었습니다. 제가 중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이미 수렴을 거두셨사옵니다. 다시 치신다면 명분이 서지 않사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물러났습니다. 다시 1805년 1월 12일 새벽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이를 느꼈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궁녀를 불렀습니다. 창문을 열어라. 밖이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46년 전, 눈 내리는 날 이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이제 61살입니다. 46년, 국모로 살았습니다. 영조의 계비, 정조의 할머니, 순조의 증조할머니. 하지만 후사는 없었습니다. 제 자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권력을 쥐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원하는 것을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라버니,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했습니다. 정조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용영을 혁파하라. 제 목소리가 대전에 울렸습니다. 심환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마마. 순조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용영은 정조의 심장이었습니다. 1785년 창설됐습니다. 처음에는 50명의 호위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1788년 장용영이 됐습니다. 1793년에는 내영과 외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수원 화성에 외영을 뒀습니다. 정조는 장용영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왕실의 돈을 썼습니다. 둔전을 만들었습니다. 각 도에 장용곡을 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위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조는 두려웠습니다. 노론을, 벽파를, 그리고 저를. 정조는 즉위 후 1년 만에 암살 위협을 받았습니다. 1777년 조년각 사건이었습니다. 자객들이 지붕을 뜯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정조가 밤새 책을 읽고 있어서 살았습니다. 그 후 정조는 자신만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군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론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장용영이었습니다. 국왕직속이었습니다. 병조도 비변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정조만이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최정예만 뽑았습니다. 무과 최상위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조련을 철저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조는 없었습니다. 심환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장용영은 선왕의 유지이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선왕께서 필요로 하셨기에 만드신 것이다. 이제는 필요 없지 않으냐? 그러하옵니다. 명분이었습니다. 선왕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정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의 정책을 뒤집는 것. 저는 24년 동안 배웠습니다. 명분의 중요성을. 장용영의 재정은 어디에 쓸 것인가? 공노비를 혁파하는 데 쓰겠사옵니다. 공노비 혁파. 이것도 정조가 추진하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좋다. 선왕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다. 정조의 군대를 없애고 그 돈으로 정조의 정책을 실행한다. 명분이 완벽했습니다. 장용영이 해체됐습니다. 장용대장이었던 김조수는 다른 직책으로 옮겨갔습니다. 군사들은 흩어졌습니다. 무기는 오군영으로 분산됐습니다. 수원 화성의 장용회영은 총리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공들였던 화성. 이제 그곳은 그저 지방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규장각도 축소했습니다. 정조 때는 승정원과 육조의 업무까지 관여했습니다. 권한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그저 서적을 관리하는 곳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더 중요했습니다. 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제거해야 했습니다. 신유사옥은 계속됐습니다. 180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정약종이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정조가 아꼈던 남인 학자였습니다.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개전하겠는가?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참수하라. 4월 8일 서소문 밖에서 정약종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함께 이승훈, 최필공, 최창현, 홍교만, 홍낙민도 죽었습니다. 정약용은 살려뒀습니다. 이미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진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멀리. 이가화는 다시 잡혀왔습니다. 이미 배교했습니다. 천주교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과거의 사학을 믿었다. 그것만으로도 죄다. 장사령을 내렸습니다. 곤장으로 때려 죽이는 것. 이가화는 곤장을 맞으면서 죽었습니다. 남인의 영수가 사라졌습니다. 주문모라는 중국인 신부도 잡혔습니다. 조선에 몰래 들어와 포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를 묵인했습니다. 참수하라. 5월 31일 주문모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더 터졌습니다. 황사영, 정약용의 조카 사위였습니다.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충청도 산골로. 그곳에서 그는 글을 썼습니다. 흰 비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1000자가 넘는 긴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나라의 군사를 요청하라. 조선을 점령하게 하라. 그리하여 천주교의 자유를 얻자. 10월 황사영이 체포됐습니다. 비단이 발견됐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벽파 대신들도 시파 대신들도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사학의 실체입니다. 무부무군이 아니라 매국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보라. 사학이 무엇인지 나라를 팔아넘기려 했다. 이것이 정조께서 묵인하신 그것이다. 더 이상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 박해에 황사영은 능지처참 당했습니다. 몸이 찢겨져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처벌받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종이 됐습니다. 관비로 12월 22일 저는 토사교문을 반포했습니다. 사학을 토벌한다는 교문이었습니다. 이제 사학은 끝났다. 더 이상 잡아들이지 마라. 신유사옥이 끝났습니다. 1년 반 동안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유배됐습니다. 남이는 사실상 몰락했습니다. 조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조의 측근들도 정리됐습니다. 홍국경. 이미 죽었지만 저는 그의 관작을 추탈했습니다. 역사에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정민씨. 같은 처분이었습니다. 윤행임. 정조가 극진히 아꼈던 신하였습니다. 저는 그를 사사했습니다. 권세를 농단했다. 자기 무리를 모았다. 흉서 사건의 배후다.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대왕대비였습니다. 서유린, 김희재, 김희교, 김희 모두 안동 김씨였습니다. 정조가 중용했던 세신 가문이었습니다. 처벌하라. 김조순만 남겼습니다. 정조의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순조의 장인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정조의 종친들도 제거했습니다. 은원군. 이미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사했습니다. 사학에 빠졌다. 흉한 무리를 모았다. 은원군의 부인 송씨도 사사됐습니다. 며느리 신씨도 죽었습니다. 정조의 유일한 이복 동생과 그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홍낙임. 해경궁의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도 죽였습니다. 은원군의 배후다. 사학의 괴수다. 해경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마, 낙이미는 제 동생이옵니다. 알고 있다. 제발. 사학은 용서할 수 없다. 선대왕께서도 그리 하셨을 것이다. 해경궁이 울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후에 해경궁은 한중록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해경궁은 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빠 김귀주를 비난했습니다. 김귀주가 사도세자를 해쳤다. 정순왕후는 나이가 어렸을 뿐이다. 이간질하는 세력 때문이다. 해경궁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직접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대왕대비였습니다. 족보상 시어머니였습니다. 1802년 10월 김조순의 딸이 순조의 왕비가 됐습니다. 순원왕후였습니다. 저는 그 혼례를 주관했습니다. 정조의 유지를 따르는 것. 명분이었습니다. 김조순은 영안부원군이 됐습니다.
국구였습니다. 장용영 대장 병조판서, 이조판서, 요직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안동 김씨, 정조가 키운 세력, 시파의 중심, 김조순도 조심했습니다. 저를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은인자중했습니다. 조용히 세력을 키웠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조의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정조의 제도를 바꿨습니다. 정조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조정은 벽파로 가득했습니다. 심환지, 김관주, 김용주, 김노충 모두 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규장각은 축소됐습니다. 장용영은 사라졌습니다. 남이는 몰락했습니다. 수원화성은 그저 한 도시가 됐습니다. 정조가 24년 동안 쌓은 것. 저는 3년 반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480건의 하교. 거의 매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라버니, 보고 계십니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16년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쥐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제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정조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03년 평양과 함흥에 큰 불이 났습니다. 11월에는 사직악기고가 불탔습니다. 12월에는 창덕궁 선정전과 인정전이 불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1803년 12월 순조가 말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이제 친정을 시작하고자 하옵니다. 15살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하거라. 수렴청정을 거뒀습니다. 3년 반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왕대비였습니다.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영향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조순을 중심으로,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벽파가 국혼을 방해했습니다. 안동 김씨를 모함했습니다. 저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겨냥했습니다. 벽파 대신들이 하나씩 밀려났습니다. 시파가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권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수렴을 치겠다. 제 말에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조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대신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이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이미 수렴을 거두셨사옵니다. 명분은 내가 만든다.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권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조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오빠의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조순,
정조가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를 우대했습니다. 정조의 유지라는 명분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김조수는 조용히 세력을 키웠습니다. 시파를 모았습니다.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힘을 결집했습니다. 1804년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자마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벽파 대신들이 탄핵받기 시작했습니다. 김관주, 김용주, 김노충. 저의 친정 사람들이었습니다. 국혼을 방해했다. 안동 김씨를 모함했다. 선왕의 유지를 거역했다. 명분은 항상 선왕의 유지였습니다. 정조. 죽어서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시수가 설득했습니다. 마마, 제 수렴은 명분이 없사옵니다. 이미 주상께서 친정을 시작하셨사옵니다. 다시 수렴을 친다면 주상의 권위를 해치는 것이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물러났습니다. 알았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58년을 살았습니다. 46년을 궁궐에서 보냈습니다. 국모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부사는 없습니다. 제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권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쌓은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빠는 이미 18년 전에 죽었습니다. 복수했지만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허망하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804년 말, 저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과인이 순원왕후의 간택을 지지했다. 국혼을 방해한 적이 없다. 해명이었습니다. 대왕 대비가 해명을 하는 것.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명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김조순이 찾아왔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겉으로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을. 승리의 빛. 물러가거라. 예, 마마. 김조순이 나간 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조의 선택을 존중해서 장용영 대장까지 시켰습니다. 요직을 거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저를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1805년 1월 몸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60년을 살았습니다. 궁궐에서만 46년.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누이 동생 고생이 많았구려. 오라버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멀어졌습니다. 오라버니, 가지 마세요. 깼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1월 12일 새벽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구나. 46년 전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이 궁궐에 들어온 날, 15살이었습니다. 66세 영조의 계비가 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영조를 섬겼습니다. 17년 동안 후사를 낳지 못했습니다. 영조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1살의 왕대비가 됐습니다.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나이는 31살이었지만 오빠 김귀주가 유배됐습니다. 10년 만에 죽었습니다. 저는 24년을 기다렸습니다.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정조가 죽었습니다. 저는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정조가 쌓은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480건의 학교, 300명 이상의 처형, 장용영 폐지, 규장각 축소,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허무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휘둘렀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쌓은 것을 무너뜨렸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제가 키운 김조순이 이제 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벽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파가 안동 김씨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궁녀를 불렀습니다. 순조를 불러라. 순조가 왔습니다. 16이었습니다. 제가 영조와 혼인했던 나이보다 1살 많았습니다. 증조할마마마, 가까이 오너라. 순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추상, 예, 마마. 임금은 외로운 자리다. 마마. 하지만 견뎌야 한다. 그것이 임금의 숙명이다. 순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아직 가시면 안 되옵니다. 과인도 그러고 싶구나.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오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끔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영조, 6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정했습니다. 수고했소, 왕후. 사도세자, 뒤주에 갇힌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조, 차갑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마마마는 과인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빠 김귀주, 흑산도의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 이제 쉬시게. 오라버니,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닿았습니다. 오빠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1805년 2월 11일,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창덕궁 경복전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60일 생이었습니다. 46년을 국모로 살았습니다. 후사는 없었습니다. 6월 20일, 저는 원릉으로 갔습니다. 영조 곁이었습니다. 정조가 남겨둔 자리였습니다. 어린 개비가 쓸쓸히 홀로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영조의 배려를 정조가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29년 만에 영조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제가 키운 김조순. 그는 60년 동안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벽파. 1807년 병인갱화로 대부분 숙청됐습니다. 이안묵, 권유, 김달순 모두 대역죄로 몰렸습니다.
불과 2년 만이었습니다. 제가 해체한 장용영, 다시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축소한 규장각, 힘을 잃었습니다. 제가 숙청한 정약용, 강진에서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실학의 대가가 됐습니다. 제가 없앤 남인,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학문은 남았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정조의 개혁,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선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도 정치, 외척의 횡포, 삼정의 문란, 밀란, 그리고 60년 후 조선은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에게, 서양에게. 100년 후 조선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만약 정조를 원망하지 않았다면, 만약 복수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만약 김조순을 견제했다면,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복수를, 권력을, 생존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61년의 새, 46년의 국모. 무엇이 남았습니까? 후사도 없습니다. 권력도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허무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기억합니다.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린 왕대비로, 신유사옥을 일으킨 탄압자로, 세도 정치의 문을 연 사람으로.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15살 소녀가 어떻게 느꼈는지, 66세 노인의 계비가 되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후사 없이 어떻게 살아남으려 했는지, 오빠를 잃었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24년을 어떻게 견뎠는지, 권력을 쥐었을 때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 저는 악녀였습니까? 아니면 생존자였습니까? 복수자였습니까? 아니면 희생자였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권력은 허무하다는 것을, 복수는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나 정순왕후의 이야기입니다. 15살의 계비가 되어 61살의 세상을 떠난, 46년을 국모로 살았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라도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세요. 더 뜨거운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